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중앙신문에 실려있는 만평들부터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대한민국 비행기가 불이 붙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더궁정. 야권은 촛불을 들고 있고요. 친박인 이정현 대표는 구명 낙하산인가요? 낙하산을 들고 날개에 앉아있는 기장, 박근혜 기장을 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비 밖에는 뒷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다. 자동 운항 중.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만평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세월호 7시간 다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국정농단 장기화 다 촛불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탄핵 막기가 힘듭니까? 친박 십상시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라는 외딴 섬에 친박들이 거주한다는 얘기도 오늘 기사에 좀 실려 있더라고요. 다른 말평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정권 이양안과 탄핵을 놓고선 비박계를 서로 구애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지장이라도 꾹 졸속 위안부 군사정보협정. 지금 우리 정치권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사이에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주변국들이 실리를 챙겨 이권을 챙겨가려는 모습들이 간간히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정옥임 전 국회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중앙일보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심 없다는 대통령, 공소장에는 최순실 비리가 무려 6차례나 개입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2차, 또 3차까지 대통령은 오직 국민을 위해 제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작은 사심조차 품지 않고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담화는 결국 내가 먹은 건 한 푼도 없고 나도 최순실에게 속았다로 요약이 된다면서 제기된 혐의를 빠져나가려는 의도가 노골화된 담화문이다. 곳곳에서 법률가의 냄새가 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3차 담화문 누가 썼을까요?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최 씨 부탁은 곧 대통령 힘 행사로 일관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특수부 검사 출신 한 변호사 얘기입니다. 공소 사실을 보면 박 대통령은 최 씨를 위해 직접 뛰었다. 이게 사심이 아니면 뭐가 사심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요, 최순실 씨의 부탁을 받았는지 현대차에다가 이런 정유라의 딸 친구 아버지 회사에 납품 얘기도 좀 했었고요. 또 박 대통령의 대리 처방이라든지 차명 진료 이것도 역시 사심, 사익과 관련이 있다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얘기입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이 대통령이 1차, 2차, 3차에서 여전히 얘기했던 순수한 마음, 사심이 없는 마음, 선의 뭐 이런 표현들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저거는 사심과 사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네요. 그거는 이 나타난 정황, 그 사실 공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를 볼 때는 있죠. 그거는 최순실 씨를 위해서 한 모든 행동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사심은 안 가졌을지 몰라도 최순실 씨의 사심을 위한 국정 운영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사심을 갖다가 대통령이 표현할 때 내 사심이 아니다고 그 한지는 모르지만 있죠. 어쨌든 결과는 누구의 사심이든지 사심을 위해서 지금 한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은 형사적으로 나는 도와준다는 그러니까 최순실이 좋은 일에서 한다는 그런 뜻까지 했다 하더라도 이 결과적으로 최순실의 사심을 위해서 모든 국정이 운영됐다, 도움이 됐다 이러면 그걸 사심이 아니라고 하면요. 이거는 일반인의 그러니까 법조인만이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최순실이 공무원입니까? 그리고 최순실이 어떤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그게 당연히 사심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아까 갈라파고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박만 아니라 대통령도 갈라파고스에서 혼자만 진화하고 있다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3차 연설문 곳곳에서 법률가의 냄새가 난다라고 이제 기사에 좀 쓰여 있는데 직접요 대통령의 1차, 2차, 3차 얘기 좀 들어보고 정말 사심이 없는 사익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었는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자, 대통령께서는 주변을 관리하지 못한 부분만이 잘못이지 나머지 부분은 최 씨를 위해서 대통령이 한 일은 전부 사심이 없고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보는데 법률가조들조차도 국민 법감정조차도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자, 이 법률가가 조언을 해서 쓰여진 것 같다라는 이 3차 대국민 담화 왜 이렇게 허술할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특검 수사를 앞두고 예. 법적인 그걸 대비해서 한 거 아니냐. 예, 맨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다. 예. 약간 좀 불안한 마음에서 담화를 발표하는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 좌절, 포기 이런 냄새가 많이 났어요. 울먹거리기도 예, 했어요. 선의로 도움을 준 기업이다. 그리고 내가 경계의 담장을 허물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좌절하고 얼굴도 굉장히 좀 아주 안 좋은 얼굴이었는데 이번 3차 담화는 제가 보기니까 약간 색깔 화장도 좀 하시고 목걸이도 하시고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제가 보기에는 좀 해볼 테면 해봐. 나 마음 다 비웠어. 여기서 나 더 불렀어 할 때 없어. 한번 해봐. 나는 이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3차 담화 문제에서 이번 게 도전적인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사익이 없고 난 사적으로 취한 게 없다. 이러니까 법적으로 가고 뭐 특검 가도 나는 예. 어느 정도 소명을 할 자신이 있다. 나는 그래서 굉장한 자신감의 표현 아니냐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이번 담화문이 그 여야가 합의하고 예. 하면은 법률적 절차에 퇴진하겠다 했는데 사표로 말하면은 사표 날짜가 없잖아요. 날짜는 안 바꿨는데 퇴진 날짜를 한번 해봐. 없죠. 예. 뭐 그러는데 그것도 또 쉽진 않죠. 야당 중진이 그러는데요. 총리 선임조차도 야당에서 협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탄핵을 앞두고 예. 탄핵을 1차 방어선은 탄핵, 2차 방어선은 헌재인데 2차 탄핵을 예. 최소한 9일쯤 할 거니까 그걸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면 승부수를 띄운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도전한다, 할 테면 해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아니면 야권 정치권을 상대로? 아니 아무래도 법의 심판대도 또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이 나를 없고 흔들어도. 내 개인적으로는 예. 치부한 게 없으니까 법적으로 나는 자신 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뭐 정치권에 대한 것도 있지만 검찰에 대해서 이번에 수사를 안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서운함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검찰이 이제 끝나고 특검 어제 임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다는 예. 거 아니에요? 검찰 그동안 수고했다고 거기에 대해는 아마 상당히 뒤틀린 마음도 좀 예.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이 자신감,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뭐 촛불을 둔 국민일 수도 있고 검찰일 수도 있고 또 야권일 수도 있고 하여튼 자신은 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제가 있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강력한 뭐 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좀 담기는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의혹을 직접 해명하겠다, 다음 주에 끝장 토론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러 의혹들의 참가 거짓을 밝히면 민심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결백을 굳게 믿고 상당히 억울해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간 제한 없이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억울하다면은 진짜 이제 기자들하고 일밀답 해봐야겠죠. 그래서 억울함을 소소히 얘기를 해야겠죠. 그것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그 이후 문제죠. 끝장 토론을 이제 해야 하나 보다 하는 거고요. 지금 예.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로 봐서는 과거의 영예 시절에 예.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김정년 비서실장에게 예. 그 두 기업을 대면서 이 기업을 좀 도와주라 해서 무슨 일로 도와줘야 됩니까? 했더니 구국 선교단을 돕는 기업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 비서실장께서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그 이야기가 지금 예.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공사 구분에 대한 개념이 상식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예. 그래서 끝장 토론도 이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본인이 아무리 선의로 하고 이게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어도 예. 이게 지금 법
법상식하고 맞지 않으면 예. 그 법 시스템에 따라서 법의 앞에서 누구나 다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끝장 토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안 하시고 그다음에 예. 특검 어차피 받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국정조사가 어찌됐든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예. 그래서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지금 어차피 특검도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끝장 토론을 해갖고 지금 담화 때 말씀하신 대로 예. 나는 선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오히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예. 보면 법보다 국민감정법인데 감정을 상당히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1979년에 이제 주한 미 대사가 미국 이제 본국에 보낸 이제 외교 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영해 시절부터 궁중 정치를 즐겼다 이런 얘기 나와요. 이제 궁궐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보수 성향을 키우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남의 얘기보다는 사실 저 안에서는 본인이 프린세스 아닙니까? 공주. 그런 성향을 이제 많이 키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 앞서 잠깐 얘기한 부분과 이 끝장 토론 부분에 그대로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끝장 토론을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하겠지만 예. 본인이 좋아서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예. 스타일상 이렇게 뭐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라고 예. 평가받지 않는 부분이 있고 예. 또 뭐 최순실 씨 그 운전사 최순득 씨하고 최순실 씨 운전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연설문 써주는 대로만 읽는다. 또 예전에 몇 번 그 발언하시면서 틀린 부분도 있었고 예.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끝장 토론을 본인이 정말 좋아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국민의 요구나 언론의 예. 요구가 있어서 지금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하시겠지만 예. 그것도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지금까지 기자회견하거나 신년 기자회견 할 때도 예. 보시면 본인 얘기하시고 질문도 정해진 질문만 했어요. 기자들에게 불만이었거든요. 예. 거기 와 있는 기자들이 미국처럼 아무나 손들고 그냥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미리 질문 받고 그 받은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어요. 그 스타일 자체가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끝장 토론을 하게 되면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예.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더 큰 불만이 생길 거고 결국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임기응변에 강해서 발언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할 가능성이 높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끝장 토론을 해도요. 지금 이 주한 미 대사가 작성했던 얘기도 그렇고 그 최 씨의 17년간 운전기사 김모 씨 증언도 그렇고 대통령은 공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기 궁정 정치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요라고 얘기해도 대통령은 니들이 틀렸다, 내가 맞다라고 얘기가 되면 이게 토론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2007년에 예. 그 검증 청문회 때 예, 굉장히 대선 때? 이제 경선 때, 당당한 예. 모습으로 그런 논리로 아마 그 일관적으로 얘기하시지 않을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1990년대에 그 박근혜 영해를 당시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세속으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일화를 소개를 하는데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느냐 했더니 내 전속 사진사가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모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즐겨 읽는 책이 뭐냐 했더니 예. 중국의 제왕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게 아마 지금 저 미국의 대사가 보낸 전문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은 뭐 색출이라든지 응징이라든지 이런 또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 속에 상당히 묻혀있는 느낌을 받았다. 오히려 둘째 딸이었던 박근영 씨는 정말 이렇게 같이 앉아서 막걸리라도 마실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그 개방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비교를 해서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에 왜 기자회견할 때 연두 기자회견할 때 대면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왜 대면 보고가 필요하세요 하고 뒤를 돌아다보고 해서 그게 계속 회자되잖아요. 장관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예. 해프닝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에 몇 차례에 걸친 대면 수사 예. 요구에도 불응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기자들과 끝장 토론한다. 조금 이때까지 기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제 상당히 억울하니까.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럼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자기 억울함을 밝힐 수 있었는데 예. 왜냐하면 검찰에 가면요. 검사가 이미 그전에 있었던 최순실, 안종범 씨의 진술 이런 걸 들이대면서 예.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예. 그런데
그 회견에서는 뭐 기자들과 한다지만 기자들은 어떤 그런 걸 갖다 제시하면서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그렇겠죠.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맞냐? 그러면 대통령 그 한마디로 의혹이다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다, 사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끝이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민감한 거 나오면 그건 나중에 특검이나 가서 다 대답하겠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아무리 기자가 캐낼라 그래도 대통령이 철옹성을 치고 내가 그거는 나 모른다. 또는 나는 전혀 관계 없다. 그거는 최순실이 지 혼자 한 거지 나는 관계 없다. 이래버리면요. 기자들이 어떤 그걸 받아서 보도하는 것밖에 돼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1차, 2차, 3차 대국민 담화 때는 너무 짧아서 도대체 최순실하고 무슨 관계인지 정말 최순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근데 별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명이라도 좀 들어보면 3차 좋잖아요. 담화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관리를 잘못했을 뿐이고. 그 말을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실 수도 그럴 있다.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대통령의 입장을 계속 마치 토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지만 결국 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대통령이 저렇게 토론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대통령 토론을 원래 싫어하잖아요. 대면 보고보다 서면 좋아하시고 토론 싫어하는데 저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굉장히 큰 기회라고 보는 거죠. 탄핵안 통과 국회가 9일 날이잖아요. 9일 전에 여론이 지금 벌써 비박계가 3차 담화문 위에 7, 8명이 지금 탄핵 찬성해서 지금 7, 8명이 유보 내지 보류로 돌아섰대요. 그러니까 200명이 넘어야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지금 야당이 172명이잖아요. 여당에서 비박 중심으로 28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가 아슬아슬하다는 거야. 200명 간당.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나 끝장 토론을 통해서 자기의 진심을 국민한테 설명을 하면은 몇 명만 돌아서도 탄핵안 부결되면 그러면 임기 끝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기대 때문에 좀 끝장 토론은 싫어하지만 상당한 제가 보기엔 성의 표시는 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3차 담화도 원래 정치 전문가들이 패널들도 절대 안 할 거라고 손에 지진다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했잖아요. 그것도 탄핵을 겨눈 거거든요. 저는 탄핵 통과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상당한 진전된 행동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궁정 정치를 즐기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것을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치밀한 전략하에 이제 3차 대국민 담화도 발표했고 또 한 번 더 흔들기를 위해서 기자들과의 끝장 토론도 준비하고 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거기서 이 얘기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다른 얘기로 좀 가겠습니다. 박근혜는 이미 좀비 대통령이 됐다. 속보이는 개헌 책략 버려라라고 해서요. 진보적 인사인 남재희 전 장관 그리고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얘기를 좀 인터뷰 기사를 좀 쓰고 있습니다. 잠깐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TV를 보고 두 가지를 느꼈다. 첫째는 자기 과거에 대한 시인이 약했다. 오로지 나라를 위해 했고 주변에서 잘못했다는 거 아닌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데 대해서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박 대통령의 특별한 성격이나 성장 환경, 민주주의를 대하는 방식이나 주변의 영향까지 개인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요. 야3당이 시간 걸리도 탄핵을 해야 한다라는 게 야당 원로 인사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좀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좌파 탓 이어서 언론 탓을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망언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언론이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고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밖에 되지 않는 것은 무분별한 언론 의혹제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 이름이 나온 것을 갖고 탄핵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고요.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이 왜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홍문정 의원은 탄핵을 위해서 하나가 됐던 야당으로서는 시쳇말로 약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김진태 의원은 촛불이 다 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여당 의원들 갈라파고스 섬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여당 의원들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솔하고 경박한 행동이었고 일단 당 차원에서 법적인 검토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좌파 탓에 이어 언론 탓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언론이 많이 꼬집고 있는데 이게 국민 정서하고 어느 정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 맞죠.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거는 물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보수 세력을 다시 결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전략으로 쓸 수는 있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 저걸 통해서 보수 세력이 결집이 될까? 국민들은 지금 사과해도 받아줄까 말까인데 예. 사과는커녕 도리어 도발하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 거기 나와서 정말 애들 데리고 나오고 가족 데리고 나오고 혼자서도 나오고 정말 분노해서 온 많은 예. 보수도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촛불 예. 집회에 나온 사람 중에 보수적 성향, 박근혜 대통령 오랫동안 지지했던 사람들 거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다 종북 좌파로 몰아버리면 예. 거기 나온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생기겠습니까? 예.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이 실망한 사람이 많을 텐데 예.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모두 다 종북 좌파로 얘기하면 국민의 95% 이상이 다 종북 좌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저런 식의 발언 자체가 본인들은 저게 보수의 결집에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론이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궁지어머니 상황에서 도리어 악이 되지 절대로 해가 되지 절대로 예.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려는데 좀 준비가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당이 여러분들 앞에 다른 사람 말고 국민과 기자들 앞에 얼마나 실현시키지 못할 거짓말들을 많이 했어요. 거국내가 자기들이 하자고 했잖아요. 국회까지 와서 출전해달라 그랬잖아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당장 하야를 해라. 숫자가 많고 다수니까 당연히 이거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승선의 숫자가 적으니까 협의를 하게 되면은 그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당장 만약에 당장 지금 그걸 이끌어내서 그걸 관철을 시킨다면 제가 장을 지질게요. 뜨거운 손에 장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장을 지질게요. 그 사람들 실천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런 식으로 해요. 며칠 있다 또 말 바꾸가. 내게 한번 할까요? 말 바꾼지 안 바꾼지 한번 내게 한번 해볼까요? 예, 뭐 댓글도 좀 달려 있습니다. 원래 이게 장을 찢으려면 이 손톱을 뽑고 찢는다면서요. 이게 어떤 형별인데 어쨌든 이정현 대표도 그렇고 새누리당 내 의원들 가운데 그동안 촛불 민심 앞에서 좀 조용히 계시던 분들이 이제는 거칠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종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빨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지금 이정현 대표는 탄핵은 절대 안 된다. 장을 지지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서 최 교수님 되겠지만 저게 민심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이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 믿겨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저 3차 담화를 계기로 뭔가 반전을 기대한다라는 걸 저렇게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다 그 지금 속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오히려 정말로 그거를 전략으로 해서 뭔가 반전을 정말로 진심으로 깨한다면 전술적으로 좀 뒤로 물러나서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데 고세를 못 참고 지금 전부 한마디씩 하고 길게 하면서 또 말실수를 하고 예. 무게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극하는 측면이 있죠. 저래가지고 만에 하나로 대통령이 어떤 전술과 전략이 있다면 저 친박 때문에 하나도 안 되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어떤 대통령이 이번 3차 담화하고 맥이 같다. 대통령은 그렇게 나는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못한 책임만 있을 뿐이지 내가 실제로 모든 사익을 위해서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전부 다 맥락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발언들입니다. 대통령이 사실적으로 법적으로 진짜 맹맹백격이 잘못 있다면 저런 말을 할 때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분노에 더 불을 지르는 게 되는데요. 지금 저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저분들이 과연 그 많은 95% 촛불을 든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서 저랬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저분들 생각에는 지금 친보수, 친박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국민 중에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분도 있고 그분들 마음에 위안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사실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무고하다, 좀 잘못이 없다 하면 그걸 믿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 국면을 갖다 대통령이 헤쳐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저런 말을 계속 하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믿지 않죠. 믿지 않지만 어떤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저분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세력을 조금이라도 좀 넓혀갈까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거지. 저분들이 그냥 국민들이 안 믿을 건데 내가 이런 말 하면 뭐 누가 믿겠냐 이런 생각이라면 저런 말 안 하겠죠. 근데 이게 사실 이 야당 의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좌파 탓, 언론 탓하는 게 이제는 보수 진영에서도 이제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 숙모제에서도 그런 발언들이 좀 나왔고요. 지금 가수 윤복희 씨도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주로 가수 활동했던 분인데 빨갱이들이 날뛰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소서라고 이제 기도문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빨갱이가 누굴까? 그럼 촛불 집회 나온 사람들인가?라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았더니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시긴 했습니다. 글쎄 이제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대반격이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까? 뭐 나는 저 윤복희 씨 대반격이라기보다도 뭐 나라에 대한 걱정 아니냐. 좀 적절치는 못했어요. 지금 국민들이 굳은 날씨에 촛불 들고 몇 번 만에 나온 그 민심, 그 뜻을 좀 깊이 좀 헤아리고 해야 되는데 좀 그걸 이해 못하고 걱정인데 나는 저 걱정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4.19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5.16까지 쿠데타까지 불러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촛불로 이게 사실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건 다 이제 앞으로도 촛불이 성공한다고 그래도 하야를 한다고 해도 앞으로도 모든 거 다 촛불로 해결하고 또 남북 대치 상태에서 또 북한이 또 뭐 어느 정도 또 종북이라든지 이거 활동은 또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나라 걱정은 하는 건 이해는 가는데 좀 적절치 못한 시기 같다. 지금은 온 국민이 지금 나라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데 지금 저 얘기할 때는 촛불을 사탄 세력이라고 몰아갇힌 거는 좀 윤복희 씨답지 않은 좀 적절치 못한 단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갱이와 사탄이다. 저는 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중심이 된 시위 때문에 길이 막혀갖고 그 길 한가운데 이제 갇혀 있으면서 어제 광화문에 계셨나요? 상황을 목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솔직하게 그 말씀을 드리자면 그 주장하는 구호라든지 또는 그 어떤 분위기가 주말에 촛불 행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진짜 그 상당히 그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구호 자체가 어떤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이 헌법적 가치를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농단을 방치하면서 훼손했다라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인데 그 주장하는 게 뭐 노동자들을 위한 뭐 노동자들도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 정책이 개선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지금 문제는 저렇게 이제 상당히 그 극우적인 모든 사람을 다 좌파로 몰고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지금 그 급진적인 좌파 세력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 내지는 뭐 숙주를 제공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보수도 좀 중도 균형 잡힌 보수, 진보도 합리적인 진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원심적으로 극좌극으로 흘러가면서 진영 논리로 진영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 촛불도 사실 이렇게 자꾸 진영 논리가 개입이 되면서 자꾸 이게 그 마음이 희석화되고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에 나왔던 분들이 빨갱이고 뭐 좌파 세력이고 사탄 세력이고 어제 뭐 민노총이 한 20몇 년 만에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계없는 정치적인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좀 복잡한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는 그렇게 보이긴 그러니까요. 하네요.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보는데요. 진짜 순수하게 진보든 보수든 뭐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념적인 논리를 떠나서 단순히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 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 큰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을 저렇게 매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양측 다 어떤 형태로든 그걸 진영 논리나 이념 논리로 끌고 가서 이용하려고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됐고요. 국민의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단순히 윤복희 씨한테 제가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분 오빠가 목사예요. 윤한기 목사. 본인도 기독교인 중에도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죠. 그러면 사탄은 누구냐면 영세교를 만들어서 사이비 종교를 했던 최태민이가 사탄이지 저기 나온 사람이 사탄이 아닙니다. 저런 말씀을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정말 사탄이라고 지적해야 할 사람은 최태민, 최순실이지 국민들이 사탄이 아니거든요. 저걸 잘못 보셨습니다. 신앙적으로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촛불 집회를 보니까 좀 이렇게 역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 가수 윤복희 씨가 나오니까 저 1970년대의 노래를 부르는 분 가운데 자신의 노래가 금지곡이 된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노래가 지난 이제 토요일 주말 집회 때 이제 불려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양희은 씨의 이 아침에. 윤복희 씨 노래는 금지되질 않았죠. 저기도 금지곡이 있나요? 아마 금지가 조금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당시에 금지곡 됐던 분들의 노래는 지금 이제 엄청나게 대중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금지시킨 노래가 딸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운동가요로 쓰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민심이 표출돼서 우리나라가 더 긍정적인 에너지, 발전적인 데 이제 힘을 쏟으면 오히려 금지곡을 노래함으로써 국민이 하나가 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도 있죠. 근데 이제 다만 약간 좀 불안한 측면도 있어요. 윤복희 씨 말한 대로 우리 종북 세력이나 좌측 뒤틀린 세력들이 이럴 때 또 준동할 가능성이 또 상당히 또 있죠.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촛불에 편승해가지고 제대로 지금 우리가 걷어낼 거는 썩은 보수고 수구 보수 이런 거지 건전한 보수 세력은 더 살려야 되는데 이게 막 섞여가지고 혼란할 가능성이 있고 더 하나 걱정은 이 촛불하고 금지 이게 나오면서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창조자 들어가는 건 지금 예산에서 다 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 활성화법 이런 것만 해도 세계법안 규제 프리존이나 이런 거 법 3개만 통과해도 일자리가 90만 개가 나온다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촛불 때문에 또 못 보고 있는 것도 있다. 정말 중요한 거를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이 논란은 끝이 없는 논란이라 더 이제 깊게 들어가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지금의 촛불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획책하려고 하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종북 세력 내지는 정말 체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는 극좌 좌파 세력이 있고 그들이 지난 촛불 집회 때 주도 세력이었다고 보시나요? 아니, 그걸 떠나서 있죠. 답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가요? 윤복희 씨 있죠. 저 말도 결국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논리적인 것보다도. 그 윤복희 씨가 내가 그 말을 갖다가 그 뭐 잘못했다 하지만 선회를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국정을 농단하고 어떤 진짜 아까 말씀드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이런 거에서 반대해서 그 비판이 시작된 거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부터 왜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잘못된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잘못된 대통령 이런 데서 시작된 거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혐오에서 시작된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의 정책, 그 사람이 한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비판이 시작된 거냐 이거 구분돼야 된다. 윤복희 씨도 만일 빨갱이 욕했다면은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이번 국정농단에 대해서 뭉친 게 아니고 박근혜는 무조건 싫다. 저 사람은 나는 싫어. 이런 거에 했다면 그거는 문제 아니냐. 그렇게 해석해 줄 수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크게 뭐 저희들이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표현의 정제는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 문제는 여기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청와대 의료 게이트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엇갈리는 증언으로 최근 이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한 이 대리 처방과 관련된 얘기를 쟁점을 쭉 나눠놨습니다. 자, 정맥 주사는 간호장교가 놓았다. 간호장교가 채취한 대통령 혈액을 청와대 외부로 가지고 나갔다라는 김상만 전 이제 대통령 자문이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의 얘기가 있는데 신모 전 대위 간호장교였습니다. 자신은 대통령의 주사를 놓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조무대위는 아직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아그라 구입과 관련해서는 의무실장이었던 이선우 중령은 대통령 주치 처방에 따라 구입했다라고 하는데 주치였던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은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의무실장이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세월호 참사 당일날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서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은 관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 얘기를 했고 신모 전 대위는 자신이 뭔가를 처방을 해준 적은 없다. 단지 가글액만 부속실에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김장수 주중 대사는 정상적으로 유선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각각 좀 입장이 좀 달라서 어느 말이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신모 전 장교의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통상적인 업무를 했었고 제가 그냥 관저에 가글액 전달만 해드리러 갔었는데 제가 뭐 그분을 직접 보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거기에 부속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전달만 투여한 적도 없습니다. 저 전혀 없습니다. 제 자신만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간호장교가 2명이 있었고 2명 중에 1명이었던 지금 이제 전역한 신모 장교의 인터뷰였고 또 한 명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공부하러 이제 파견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대통령이 의무동으로 왔나? 없었다. 당일 의료와 무관하게 대통령 본 적이 있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과거에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의 말처럼 정말 간호장교가 정맥 주사를 놓은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환자의 비밀 개인 보호 정보 보호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회피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모대위가 인터뷰를 했는데 저것도 일정 부분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관의 그러니까 국방부의 지시나 국방부 허락을 받고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뷰를 안 하고 있었고 국방부 허락을 받고 인터뷰를 하는 거다. 그 말은 국방부에서 일정 부분 지침을 줬을 가능성이 있죠. 또 저 사람이 현역 대위잖아요.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료법 위반이라 그러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정맥 주사를 본인이 놨다고는 얘기했어요. 그게 태반 주사나 이거는 모르겠다. 그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정맥 주사를 본인이 놓은 건 맞고 4월 16일 날 본인이 대통령을 보거나 처치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그 의문이 많은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대부분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은 부인도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부인을 안 하면서 확인을 안 해줬다는 말은 또 다른 의혹을 남겨놓는 그런 대답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본인이 했다고 한 것은 정맥 주사는 본인이 놨다. 그리고 김상만을 자기는 본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일정 부분 정제돼 있는 인터뷰였다. 그 말은 국방부가 일정 부분 지침을 줬을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답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맥 주사를 놨다라고 조대위가 인정을 했나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그건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조대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 그거는 이제 환자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태반이나 감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태반이나 없다는 이제 뭐 거고. 이런 주사일 경우에 그러나 이제 일관적으로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이 간호장교의 발언을 보면 4월 16일에는 어떠한 진료나 치료가 없었다라는 것이 자기들이 이제 아는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업무상 기밀을 누설해서도 안 되지만 그 법조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 하여 그 전혀 허위의 진술을 해서도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월 16일에 그 어쨌든 답변은 일관성 있게 어떤 시술이나 진료를 하지 않았다, 본 적이 없다로 일관성 있게 하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 팩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모 대위도 그렇고 신모 전 대위도 그렇고요. 이제 뭐 신모 씨라고 할게요. 그냥 그 신모 씨도 그렇고 조모 대위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은 의무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시술이나 뭐 그런 게 있었다면 그거는 관저에서 이뤄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인데 그렇다니까 관저에서 일어난 일을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은 알 리가 없었던 거겠죠. 4월 16일 날. 그러니까 이분들의 증언이 4월 16일 날 대통령은 뭐 어떤 시술도 받지 않았다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의무실에서만 꼭 주사 맞으라는 법이 있나요? 의사도 그러니까요. 왕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분들이 관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 못 해주는 거는 어떤 그 대통령의 어떤 동정, 그다음 아니면 또 의료법 이야기하는 게 의료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의료인은 그 자기가 진료한 환자의 어떤 신체 상태 이런 걸 말 못하게 비밀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듣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고 시청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의무실에서는 안 했다 하더라도 관저에 안 갔다. 관저에서 그 부분은 따로 해명이 돼야 될 부분이지 의무실에서 안 했다는 걸로 관저에서도 안 맞았다. 이걸 가지고 바로 추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저에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저분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지. 안 맞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맞았다 단정할 수 근데 없는 모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관저 안에도 의무실이 있었고 거기에 조대위가 근무했다라고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죠. 모 지상파 방송사에서 관저 안에도 의무시설이 조그만 의무시설이 있었고 조대위가 거기서 근무했다고 방송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관저는 그냥 대통령 쉬시는 곳인데 거기 안에도 의무실이 따로 있는 따로 조그맣게 의무실을 만들어놨다고 작은 거는 방송을 있을 했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도 국가 최고의 국군 동수권자인데 어디든지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간단한 시설은 갑자기 뭐 주무시다거나 뭔 일이 있으면 주무시다가 갑자기 좀 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응급처치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있는 조모 씨나 신모 씨나 이런 분들이 지금 조모 씨는 현역 육군이에요. 그리고 신모 씨는 전역한 지 별로 안 됐고 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거기도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얘기하는 거는 상당한 아직은 좀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다. 거기는 왜
상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할까부터 다 서로 상의가 된 상태에서 얘기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얘기는 특검 수사 나올 때 그때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다 하는데 우리가 많은 의심하는 게 녹십자 아이메드 김성만 원장이 그랬잖아요. 주사는 간호장교가 직접 놨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둘은 안 놨다고 그러고 김상만 전 원장은 놨다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좀 의심이 많이 가는데 제가 보니까 머지않아서 이거는 뭐 풀리지 않나 싶습니다. 뭐 특검에서도 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돼서 이제 좀 풀어야 될 숙제를 떠안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제일 시원한 방법은 2차 담화 때 왜 심지어는 구술했다 그러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듯이 3차 담화 때 심지어는 내가 무슨 시술을 받았다 4월 16일 날 근데 그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냥 시원하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는 생각은 또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또 그러네요. 이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계속 이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좀 그 얘기를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다음 주에 혹시 끝장 토론이 있으면 아마 이 얘기는 꼭 질문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최순실, 내원 초기부터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했다라고 하는데 이 최순실 씨가 다녔던 단골병원이 제3의 병원이 또 있습니다. 이건 저희 MBN이 단독으로 며칠째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병원에는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10년 전부터 단골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원 초기부터 대통령과 나는 친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박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소장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 밑은요,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 주치의를 전 지냈는데요. 김영재 봉합사 등록 압박했는데 김영재라는 이 원장, 그러니까 최순실의 단골병원 원장에서 그쪽 회사 관련된 회사에서 만드는 이 수술 봉합용 실을 좀 서울대 병원에서 쓸 수 있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좀 특검에서 밝혀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요. 이 언니인 최순득 씨도 사실 뭐 여기저기 워낙 마당발이었는데 그 마당발의 진원지가 어디였을까요? 미용실이었다는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조아라 아나운서가 좀 정리했습니다. 네, 최순득 씨는 연예계 마당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 최순득 씨의 전 운전기사가 최 씨와 친분이 있는 연예인들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돈 같은 것도 심부름하시고. 돈 같은 것도 심부름하시고 뭐 심부름 해주는 게 이제 방송국 누구 뭐 갖다 줘라. 방송국에. 그저 뭐 같은 애들은 저 바쁘잖아. 그때도 이거 12시 그거 뭐 친했어요? 전화하는 거 보면 알잖아. 야 뭐 좀 틀어라 하면은 그냥 그거 이제 틀잖아. 그럼 12시에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걸 방송을 틀잖아. 그러면 전화를 해요. 그걸 전화를 받아. 그렇게 왜 이렇게 연예인들하고 그렇게 친하세요? 어느 정도 뭐 끝발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었겠지. 누구하고 이렇게 다니면은 나도 이렇게 뜨는 게 있잖아. 이런 거라서 뭐 좀 최순득에 좀 입김이 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요. 방송국에나 방송국에도. 네, 최순득 씨는 이 많은 연예인들을 어디서 만나 인연을 맺은 걸까요? 최근 최 씨의 연예인 인맥은 미용실에서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미용실에 다니는 연예인 모두 최순득 씨를 알고 있다는데요. 이 연예인들과는 친분이 꽤 두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소 최순득 씨는 미용실에서도 재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한 미용실 직원은 최 씨를 돈도 잘 쓰고 폼도 잘 잡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최 씨가 이런 행동들로 시선을 끌며 연예인들에게 접근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용실에선 최순득이 아닌 딸 장시호 씨의 개명전 이름인 유진이나 아들 이름인 승호 엄마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연예인 축구단부터 김장 모임, 그리고 미용실까지 최순득 씨의 연예인 인맥은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요? 대담으로 넘어가시죠. 전 뭐 잘 여성들의 이 사교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병원 아니면 미용실 뭐 이쪽인가요? 피부 관련된 병원 아니면 미용실. 최순실도 그렇고 최순득도 그렇고 뭐 이 주 활동 무대가 이쪽이네요. 대중목욕탕도 그렇죠. 시술의 장소였다는 얘기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네, 병원도 이제 주로 뭐 성형외과, 피부과, 그다음에 미용실, 그다음에 사우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전하는 기사. 이게 아주 그냥 그 전형적인 그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급속도로 빨리 성장하면서 이제 돈 많은 그 졸부, 특히 이제 여성들의 경우는 사회생활을 안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어떤 한국식 사교죠. 그러다가 이런 부작용까지 나는데
최순득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국정농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뭐 연예인이라든지 소위 말씀을 드리면 시청자라든지 이런 일반 사람들이 그 자극을 받으면서 관심 갖기 좋은 주제를 다 가지고 있죠. 뭐 촌지라든지 또 본인이 또 과시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선거 때만 되면 나한테 돈 싸들고 들어와 뭐 그런 말을 또 했다고 지인이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기사분이나 지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반은 걸러내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형외과라든지 피부과 같은 병원, 그다음에 미용실, 사우나, 예, 요게 이제 삼각축이다. 우리 이제 글쎄요, 뭐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을 텐데 어쨌든 이 최순실 최씨 일가는 그렇게 자신들의 인맥을 넓혀갖고 거기에 대통령도 같이 동참을 했다. 예. 최 씨 딸 정유라 초기 패닉 상태 설이인데 이르면 이달 초 귀국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정 씨가 독일에서요 패닉 상태에 빠져서 주변의 조력자들이 귀국을 만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만류할까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덜컥 검찰에 나가서 모든 걸 다 털어놓을지 모르는 만큼 주변에 있는 조력자들이 이 정유라 씨의 귀국을 막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성 변호사님, 이것도 참 황당하기 그지없는데 패닉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검찰에 나가면 말해야 될 거, 말하지 말아야 될 거 가리지 않고 다 털어놓게 되나요? 그보다도 그 패닉 상태에 있을 수는 있죠. 나이 지금 20대 초반에 이렇게 큰 일이 자기 인생에 또 있을까? 맞긴 맞는데 패닉 상태라는 게 어떤 상태인지 뭐 의학적인 용어 같기도 하고 그다음 뭐 일상적으로 패닉이라고 심한 당황한 상태에 있는 걸 말할 것 같은데 이 당황 상태에 있는 게 사실은 검찰이나 그 법원에서 재판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차분하면요. 자기 말할 걸 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외우고 그래서 검찰이나 신문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패닉 상태에 있으면 답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막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게 나한테 유리하고 나한테 불리하고를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 증인 신문할 때 증인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그다음 좀 당황하고 있으면 더 그 말을 신빙합니다. 오히려 너무 말을 갖다가 귀국을 만류할 만하네요. 말을 청산유수로 하면요. 저게 과연 정말일까? 그리고 저게 왜냐하면 정인이라는 게 있죠. 어떤 공정한 마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쪽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나오는 정인이 대부분인데 정유라 씨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순실 씨를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패닉 상태가 되면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준비했던 여러 가지들이 와르르 한마디에 신문 한마디에 무너지고 그다음부터는 뭐 검찰이 요구한 대로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최순실 씨를 위한다면 이건 정유라 씨를 위한 게 아니고요. 최순실 씨를 위한다면 지금 정유라 씨가 귀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거꾸로 놓고 보면은 지금 이 최순실의 이 국정농단 행위를 정말 속속들이 다 한번 확인해 보려면 뭐 정유라 씨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검찰이 확보를 해서 아니면 특검이 확보를 해서 들어봐야 될 핵심 증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유라 씨가 그 관련된 데가 2대 부정입학, 거기 교수들하고 얼마나 많아요. 또 승마협회, 또 삼성에 또 돈 주고받은 거 정유라 씨랑 또 계약됐고 또 독일에 있는 스포츠 회사 비덱 스포츠를 엄마랑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귀국할 때는 정유라 씨를 앞에 앉혀놓고 얼마나 단단히 얘기를 했겠어요. 너 말하지 말고 요거는 없고 요거는 다 잊어버리고 다 했지만 벌써 시간이 한 달 됐거든요. 20살 딸들은 아마 귀담아 안 듣고 많이 좀 지금 혼동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여럿이 쭉 앉아가지고 지금 너 말 잘못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상당히 또 너네 엄마도 크게 그렇죠. 더, 어머니한테도 지금 어머니랑 단절된 상태니까 어머니한테도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20살짜리 갓난 아이를 두고 있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는 상당히 수사로 봐서는 뇌관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서 저는 특검 시작하기 전에도 빨리 좀 귀국시켜서 미성년자라고 하기에는 넘었잖아요.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조사를 해서 주요 부분을 그 말을 맞춰봐야지 퍼즐이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변호인을 또 선임을 하고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습니다마는 20대 초반이고 사실은 뭐 이 정유라 씨가 중고등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닌 것 같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니까요. 성적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을 빨리 검찰이 확보를 해서 특검이 확보를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박 대통령을 이모라고 불렸으니까 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도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핵심 증인인 것 같습니다. 이달 초쯤에는 귀국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와 있네요.
자, 매일경제신문입니다. 검찰이 김기춘, 우병우를 피의자로 수사한다라고 해서요. 어제 이 국정조사 이제 기간 보고에서 얘기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얘기를 했는데, 자, 김기춘, 우병우 드디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순실 모른다더니 김기춘 대책을 준비한 듯이라고 했어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집에서 나온 이 쓰레기통에서 기자들이 그걸 또 다 뒤져가지고 찢어놓은 종이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짜집기를 해서 이렇게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보니까요, 뭐뭐에게 최순실 소개라고 하니까, 자, 이거는 이제 김종 차관이 앞에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행, 최순실과 함께 대통령과 함께 저도 여행을 한 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어떻게 답변을 할까? 왜냐하면 최순실도 이 여행에 같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온 의혹은. 그리고 강남의 최순실 빌딩에 자신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부분, 그리고 차의원에서 본인도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부분, 그리고 문체부 공무원들을 교체해서 문화융성 사업 또 체육 쪽으로 관련해서 차은택 씨를 밀어줬다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이제 아마 대응 논리를 개발했던 모양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밑에 있는 얘기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언론이 정부를 강제하고 통제하는 시대이다.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고 한 일이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 이 표현은 굉장히 김기춘 비서실장이 좋아하네요. 뭐뭐한 일이 없고 뭐뭐할 수도 있다, 없다. 예. 과거에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 김기춘 비서실장이 했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로써 김기춘 전 실장 코끼리에 28번째 바늘을 꼽습니다. 김 실장은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의 자택에서 최순실과 관련된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이름을 써놓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비서실장을 했지만은 참 더러운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당시에 최순실 씨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을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좀 투습을 하는데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여하는 거 없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화법이요. 굉장히 짧게 단답형으로 이러죠. 뭐만 바 없고 뭐만 하지 않았고 뭐만 일 없습니다. 언론 통제한 일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정윤회 문건 파동 때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 메모지를 써놓고선 일일이 이렇게 아마 대응 논리를 개발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왜 다 산산조각 다 찢어버렸을까요? 아무래도 집에서 이거 잘 안 풀리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뭐 집에서 뭐 문서 소각기가 원래 있었으면 좋겠지만 집에도 문서 소각기 갖고 있는 집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찢었던 것 같고, 사진 기자가 쓰레기통까지 또 뒤져서 또 그걸 찍은 것 같은데 저 필체는 김기춘 실장 필체가 맞답니다. 과거에 썼던 그 집에서 나온 건데. 그 초원복집 사건 때도 그때도 글 쓴 거 있는데 그때 필체하고 거의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씨가 언론 대응을 위해서 저런 그동안에 이슈됐던 거를 뭐 저 준비한 거 아니냐 했는데, 김기춘 씨가 이번에 조금 좀 확실치 못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김종 문체부 차관이 김기춘 실장이 정유라 돌보라 주라고 지시했다. 뭐 그랬는데 김기춘 실장은 나는 최순실을 전혀 본 적도 없다 그랬는데 최순실 딸이 정유라인데 어떻게 또 돌보라고 했겠습니까? 또 김기춘 실장이 나는 차은택을 만났지만은 최순실은 또 모른다. 그런데 또 그거는 차은택 만난 거는 최순실 지시가 아니라 저 대통령이 지시해서 차은택을 만났다. 그러니까 좀 말을 악으로 자꾸 맞추려고는 노력하는데 조금 좀 잘 안 맞는 부분, 약간 머리는 좋은데 법을 좀 빠져나가려는, 그래서 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법률 미꾸라지라고 한 게 요리조리 좀 빠져나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김기춘 실장에 대한 어떤 개인적 감정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저기 나왔다시피. 그렇지만 그래도 저 메모 가지고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 씨를 직접 안다. 이걸 갖다 바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기는 아까 나왔다시피 지금 언론에 지금 회자되고 있는 김기춘 실장의 그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할까? 예. 그렇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뭐 김종 씨의 이야기, 차은택 씨에 나오니까 거기에 대책을 강구한 거지. 저걸 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둘이 안다고 예. 말하는 것도 무리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재밌는 게요. 김기춘 실장이 박정희 대통령이 똘똘이라고 그랬다는데 워낙 예. 똑똑하다고. 근데 문체부 교체는 그 글씨가 틀렸네. 안에 채자인데 예. 그냥 저렇게 써놓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문법이 좀 틀리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저거를 왜 찢었을까? 이제 실내에서 이제 대책을 논의했어요. 언론에 쭉 보도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쭉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해서 이제 메모를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왜 찢었을까? 이미 이게 저기에 대한 답변이 예. 뭐 컴퓨터라든가 다른 종이에 이미 작성돼 있잖아요. 저거는 작성돼 제목을 있으니까 적은 뭐 버렸을 거고 것이다. 예. 그걸 문서를 완성된 문서를 작성하면 저건 뭐 초고도 아니고 그건 예. 없앨 수 있는 거죠. 혹시 뭐 잘 안 풀려가지고 이거 내가 생각했던 논리랑 잘 안 맞아 떨어지나 해서 찢어질 수도 있고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전환됐다는 사실은 어제 이제 법무부를 통해서 공식 확인됐습니다만 사실 그 전에 이미 김기춘 실장 정도 되면 감각적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혹시 검찰의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뭔가 이것도 정리 차원에서 이걸 좀 버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보다 저렇게 허술하게 수사에 완전히 그런가요? 달인인데 예. 저렇게 허술하게 버리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안 두고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 예. 예. 근데 저기 이제 몇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저 의혹에 대해서 그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이제 증거를 들이대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저도 여행의 동행 같은 거 있지 예. 않습니까? 만약에 김기춘 전 실장 쪽에서 저도 여행 그 대통령께서 가신 그날 예. 본인이 저도 여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반박의 물증을 제시하게 되면 예. 나머지 것들에 대한 의혹도 상당히 이제 이렇게 주춤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저도 여행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김기춘 실장이 뭐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휴양 중이었다라고 했었어요. 네, 제가 예, 알기로는 모 병원에 그랬기 때문에 저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물음표를 다른 걸로 봐서는 예. 저걸 본인이 인정한다는 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 물리적으로 최순실과 직접 만나거나 또는 통화한 것에 대해서 예. 그것이 아니다라는 본인이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 저렇게 하늘을 우러라라든지 저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사실 뭐 좋은 점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김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간단 명료하게 말하잖아요. 저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해야 실수가 없지. 친박들처럼 길게 얘기하면 이제 트집 잡을 공간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김기춘 실장은 고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똘똘이라는 별명을 듣기 예.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예한 정치인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다. 예. 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에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역시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꼼수를 부렸다고 합니다. 국정조사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직접 받지 않으면 불출석 처벌 못한다라는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법을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꼼수도 좀 가능한 것 같고요. 저거는 꼭 우병우 수석만이 아니라 그 소송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분리할 때는 저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나 출석 요구서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나중에 공시송달하고 이러는데요. 우리 재판에 있죠. 출석 요구서 안 받으면 모든 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처음에 판사 됐을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송달이 재판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그럽니다. 예, 배달, 송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사자에게 안 그러면 재판 시작도 못 하는데요. 뭐. 그런 꼼수를 또 부리는군요. 일반인들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경향신문입니다. 대통령 지시받은 안종범 질문에 우병우 괜찮다 취지로 조언한 의혹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근무할 당시에요. 뭔가 이 최순실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 사정당국 관계자 말인데요. 안전수석은 박 대통령이 기업 현황과 관련해 지시할 때 문제 있는 기업이면 이걸 해줘야 하느냐고 우 전 수석에게 물었는데 그때마다 우 전 수석은 대부분 괜찮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돈을 받는 것들이 괜찮은 거냐? 내가 안종범 수석인 내가 직접 이 총수들 만나서 이렇게 부탁하는 게 이게 법률 위반은 아니냐? 지금 같으면 뭐 김영란법 위반이겠습니다만, 이 법률 전문가인 우 전 수석이 괜찮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사실은 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정수석 검찰 출신 민정수석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죠. 물론 이런 뭐 얘기가 있고 또 이런 뭐 최순실 씨가 어떤 요구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 이걸 받아도 괜찮냐라고 물어볼 때 당연히 민정수석한테 물어볼 텐데 민정수석이 괜찮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그게 맞나 보다 하고 그냥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안 하는 거죠. 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우병우 전 수석이 기업들과 일정 부분 커넥션이 있었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내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 수석이 그냥 순수하게 전혀 최순실과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증언으로 보면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이제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 전 수석도 그렇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그렇고 워낙 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법률 전문가들이라 일반인들 최순실 씨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유라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을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경지에 올라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김기춘 전 실장은 지금 피의자라고도 직권남용이라잖아요. 직권남용이니까 뭐 처벌도 아주 사소하죠. 우병우 수석은 직무유기 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순실 농단에 대해서 알았는데도 대응을 했냐 안 했냐 뭐 이 정도니까 금방 한 것도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기업 이렇게 돈 걷는데 이거 해도 되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했다는데 이거는 물어본 내가 보니까 안종범 경제수석이 내가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물어보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우병우 수석은 대통령 옆에서 그거를 측근해서 뒷받침해 준 사람인데 자기 밖에 있는 친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물어봤어야지. 우병우 수석 하기가 빤하죠. 아니 이걸 가지고 지금 안종범 수석이 돈 걷는데 괜찮냐 물어봤는데 괜찮다 그렇게 대답한 거는요. 이게 너무 지금 기사가 너무 간단해서 그런 거고 사실은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아마 기업들에 대해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대통령께서 좋은 일 그냥 국가를 위해서 지금 대통령도 같은 스탠스 아닙니까?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말을 하면 괜찮겠냐지 기업들이 돈 걷는 게 괜찮겠냐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뭐 어느 누가 물어봐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특검이 밝혀낼 일이에요. 안종범 전 수석이 정말 구업들 모금행위와 관련해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물어봤는지 우 수석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국정원 댓글부대 구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기 전 카이스트 교수가요. 안봉근 전 비서관과 밀착된 관계에 정황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 TV에 나오는 이영선 전 행정관 전화기 닦아주던 분이 안봉근 전 비서관의 고교 후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안 전 비서관과의 인연으로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북 경산과 경기대 유도부 출신이라고 하는데 안 전 비서관이 바로 경산 진양고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도 그렇고 이재만 전 비서관도 그렇고 지금 구속은 안 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핵심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엮여져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입맞추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쟁점은 아니더라도 지금 그 세간에 많이 돌고 있는 의혹 중에 특히 이제 무슨 검찰이라든지 경찰 인사에 상당히 깊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사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핵심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씩 그 퍼즐이 맞춰지면서 어떤 관계였는지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가 조금씩 이제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정조사 기간 보고에서 법무차관이 최순실 씨가 정호성에 하명하는 듯한 그런 녹음 파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뭐 대통령에게 뭐 즉각 왜 빨리 보고해 독촉해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그런 파일은 없다라고 공식 확인이 된 셈이에요. 그러나 이 파일을 공개할 수 있느냐라는 야당 의원 질의는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찌라시라고 하는 형태로 이게 확산이 되고 그게 이제 뭐 국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파급이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이 사실 그 찌라시에 나오는 내용 자체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10초만 들어도 10분만 들어도 뭐 촛불이 횃불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파급력이 있는 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찌라시에 나오는 말 워딩 그대로 있는 말은 없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저 말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찌라시에 나오는 워딩 자체는 없지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이 참 이중적인 게 예. 그 10초만 뭐 들으면 촛불이 횃불, 대통령이 얼마나 무능한지, 심지어는 최 선생님에게 예. 이거 다 언론에 보도됐는데 지금 차관이 나와가지고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얼마나 억울할 것이며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그 뭐라 그러죠? 공소 사실에 대해서 수사 기밀을 예. 사전에 유출한 거고 이런 식으로 왜 플레이를 합니까? 검사들은 공소장으로 말을 하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혼란을 주는 대목입니다. 검찰들 문제가 정 의원님 많습니다. 말씀이 맞는 게요. 촛불이 횃불되고 이런 건 평가 문제거든요. 어떤 그 파일을 보고. 팩트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고, 검찰은 있죠. 사실관계만 이야기해야지. 예. 어떤 평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을 호도할 그 우려가 있다. 그게 예. 나중에 사실이건 아니건 사실 맞다 하더라도 예. 그때 검찰에서 이런 걸 발표할 때는 있죠. 아주 신중해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녹음 파일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듣고는 싶습니다. 정말 그런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들어본 뒤에 좀 판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옆에 매경신문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인기가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에서 2위를 달릴 정도고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3위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재명 시장의 형이 박사모 지부장이 됐네요. 동생의 대선 출마를 막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형하고 사이가 안 좋은가 보죠. 여기 보니까요. 형인 이 씨와 일찍이 인연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2005년에 노무에게 5천만 원을 빌리려다가 거절이 당하자 뭐 아마 그런 또 가정사가 있는 모양인데 좀 그러네요. 이게 이제 기사가 되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예. 포기 안 할 거라고 보고요. 두 분의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기사의 예. 내용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 그런 내용 때문에 사실은 이제 형 입장에서는 박사모의 지부장 됐고 또 이재명 씨는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건데 예. 뭐 형제더라도 서로의 정치적 의견이 다르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